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어떤 것이든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뱉는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더해져 모두 다 나의 미래와 이어집니다.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한 우물을 파서 성공을 이룬 사람보다 이것저것 다양한 일을 시작하다가 좋은 기회를 만나 성공을 거둔 사례가 훨씬 많은 이유가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 하는 일의 가치를 쓸모없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의 오늘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놓았다면 미래의 오늘 역시 똑같은 하루를 보내게 될 테지만 오늘 무언가를 열심히 해냈다면 그 무언가는 미래의 오늘의 어떤 모습으로든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오늘을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입니다. 펴낸 곳은 필름, 지은이는 김상현입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요. 그렇다고 거창하게 고민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거죠. 항상 해오던 일인데 갑자기 회의가 들거나 왠지 불안한 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변 환경 때문에 덩달아 우울해지면서 의욕이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김상현 작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현재 그는 꾸준히 글을 쓰고 있고 출판사와 카페를 운영하면서 또 강연가로도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성공가들을 달리고 있는 그에게도 삶에 대한 회의감이 생긴 거죠.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분명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딘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은 왜 드는 것일까?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만 같다 등등. 그런 글을 보고 주변에서는 그의 생각이 아마도 중압감 때문일 거라고 하거나 잘 사는 것의 반증이다, 차라리 부럽다라고도 했대요. 그런데 저자는 그 어떤 말도 공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걱정과 불안이라는 실타래를 풀어내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저자가 접한 수많은 책과 경험 그리고 사람을 통해 얻게 된 여러 대답을 이 책에 풀어놓았는데요. 예를 들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갈 때 조금은 현명해질 수 있는 방법들, 항상 명심하고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생각들, 우리보다 먼저 삶을 여행한 사람들의 조언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삶이라는 여행에서 길을 헤매게 될 때 이 책이 독자에게 영감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결국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당신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가져다준 변화. 5년 전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와 연골이 파열되어 수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수술받아 오른쪽 전체 다리를 쓰지 못했고 약 3개월간은 연골이 재생 회복할 시간이었기에 무릎 연골에 충격을 주면 안 돼서 오른쪽 발을 땅에 딛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다리를 오랫동안 쓰지 못하니 다리를 완전히 펴는 것과 구부리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운동을 못하는 시간이 지속되자 근육이 빠지고 줄어들어
오른쪽 다리만 점점 가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루를 재활 운동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재활 운동을 했더니 어느덧 조금씩 다리도 굽혀지고 근력도 꽤 붙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절뚝이며 도무지 편하게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쯤 나아지는 건지, 낫기는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 무렵 물리치료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아직도 쩔뚝거리는데 이거 영영 못 걷게 되는 건 아니겠죠? 나의 의구심이 담긴 질문을 들은 선생님은 이상하다는 듯 되물으셨습니다. 어? 지금 근력과 이 정도 각도로 다리가 구부러지면 절뚝이지도 않고 똑바로 걸으실 수 있으실 텐데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불편한 건 아니고 상현 씨, 그게 상현 씨 스스로 다리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를 몇 개월간 제대로 안 쓰다 보니 오른쪽 다리를 믿지 못하고 체중을 못 싣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체중을 다 싣고 걸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걸으실 수 있어요, 분명. 선생님의 확고한 답변을 들은 저는 그제야 제 오른쪽 다리를 믿고 체중을 실었고,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세상에서 내가 가장 슬픈 것 같고, 세상 모든 슬픔과 우울이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 같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슬픔과 우울, 아픔까지도 내가 끌어모으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수록 좋지 않았던 상황은 결국 더 안 좋은 쪽으로 추락하곤 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서 부정적인 생각은 언제나 부정적인 일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곧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되고 생각과 행동이 합쳐져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내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긍정적인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긍정을 습관화하는 것이야말로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우리를 그곳에서 좀 더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줄 것임은 분명하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독서를 하고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한 뒤 출근을 합니다. 또 출근길엔 오디오북을 듣거나 음악을 들으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루하루 이것들을 다 한다고 생각해보면 꽤나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긍정의 주파수에 나를 맞추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지금 하는 좋은 생각, 좋은 루틴이 언젠가 찾아올 불행 앞에서도 이겨낼 힘을 만들어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장담하건대 좋은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면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다면 딱 일주일만이라도 좋으니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을 정도로 감탄할 일투성이라는 걸 곧 깨닫게 될 테니까요. 불안하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인간이 느끼는 쾌락의 수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구 결과도 아니었고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한 출처도 알 수 없는 수치였지만 꽤 설득력 있고 흥미진진했습니다. 인간의 다양한 행동과 감정에 따른 쾌락을 비교한 것인데 적당한 취기, 첫 키스와 같은 쾌락 수치가 1이라면 당 섭취는 3, 컴퓨터 게임은 5, 극심한 갈증 후 수분 섭취나 운동 후 먹는 맛있는 식사는 15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감동을 받았을 때, 합격했을 때는 20, 공포감이나 섹스의 경우에는 55였고 가장 높은 수치는 도박과
마약으로 150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흥미로웠던 것은 자신의 결과에 의한 뿌듯함과 믿음에 대한 결실 부분에 대한 쾌락 수치가 30으로 상당히 높았고, 위대한 발견이나 일에서의 성취감은 그보다 1.5배나 높은 수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도박과 마약의 쾌락 수치가 150으로 가장 높다는 것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한 부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약과 뿌듯함, 성취감의 차이였습니다. 성취감과 뿌듯함으로 얻게 되는 쾌락 수치보다 마약을 했을 때 오는 쾌락 수치가 훨씬 더 높은 것을 보며 축구선수 손흥민의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에 나오는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공짜로 얻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드리블, 슈팅, 컨디션 유지, 부상 방지 등은 전부 죽어라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 믿어요. 어제 값을 치른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서 오늘 먼저 값을 치릅니다. 후불은 없죠. 후불은 없다는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결국 저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설정해야 할 기본값은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은 삶의 기본값이고 그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나 고통 뒤 찾아오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놀라운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죠. No pain, no gain. 고통 없인 얻는 것도 없다는 유명한 명언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 전래동화부터 TV 프로그램을 통해 고통이 주는 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나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것, 쉽게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노력은 성취의 바탕이 됩니다. 즉, 노력은 고통의 한 종류로서 그 고통을 견디고 견뎌야 45만큼의 쾌락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약은 다릅니다. 마약은 후불입니다. 마약을 한 이들의 말을 빌리자면 마약은 몸에 들어가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행복해지고 현실을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복이 끝나면 중독, 범죄, 우울증, 무기력증, 환각, 환청, 후회 등 또 다른 고통에 대한 값을 받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술은 어떨까요? 저 역시도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맛있는 걸 먹거나 친한 사람들을 마주할 때, 오랜만에 보는 친구를 만날 때면 술을 마시곤 합니다. 술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 덕분에 강한 중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는 데 필요한 노력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니 그저 따르고 마시면 손쉽게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술은 우리 뇌의 심피질을 마비 및 둔화시킨다고 합니다. 심피질은 우리 뇌에서 계산하거나 판단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술이 들어감으로써 계산과 판단, 이성적 사고를 둔화시켜 술로 인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불안함이나 걱정을 진정하게끔 만드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순간적으로 마비된 심피질 덕분에 술을 마시면 상대적으로 걱정과 불안한 감정을 덜어낼 수 있어 지금 이 상태가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술만 마시면 평소에는 하지 못할 말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값, 즉 고통은 없고 행복만 존재하는 술을 마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복엔 고통이 깔려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술을 마시고 난 뒤 우리는 행복을 받고 고통을 후불로 결제해야만 합니다. 우리 몸에서 술이 분해되는 동안 우울함을 느끼게 만드는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술이 깨는 동시에 어제보다 더 큰 우울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다시금 술이 들어갔을 때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 불안함을 잊기 위해, 외로움을 잊기 위해, 고통을 잊기 위해 우리는 또 술을 찾고 맙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일,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을 회피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고 원하고 바라던 모습과는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견뎌야 했던 고통이 결국 다른 모습의 고통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제때 치르지 못한 고통이라는 값에 이자가 붙어 고스란히 돌아오는 셈입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미래를 생각하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고통이 기저에 깔려 있고 그 위에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감정이 존재하는 것이죠. 고통과 행복을 별개로 놓고 보는 순간 인생을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데 나만 힘들다는 감정을 느끼고 맙니다. 하지만 나만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어차피 삶은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아기가 걷기 위해선 평균적으로 2000번을 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2000번의 힘들고 긴 순간을 반복해야 비로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셈이죠. 저는 예기치 않은 불안과 고통이 찾아오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왔구나. 반가워. 내가 또 한 번 성장할 기회를 주는구나. 결국 불안과 고통이라는 건 누구나 당연히 느끼게 되는 감정입니다. 없애려 할수록 불안과 고통은 다른 형태로 나를 찾아와 자꾸만 말을 걸어올 테죠.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고통스럽다고 고통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2000번의 힘들고 긴 시도 끝에 한 걸음 내딛는 아기처럼 수많은 불안과 고통도 결국엔 당신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테니까요.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니까.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울컥해서,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이내 후회를 반복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감정에 철저하게 지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내온 하루를 떠올려 볼까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땐 몸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사소한 것에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은 날엔 평소라면 신경이 쓰일 이야기를 듣더라도 크게 마음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는 날씨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비가 올 땐 축 처지기도 하고 날이 좋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감정은 불완전합니다. 사소한 변화에도 휩쓸리고 망가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후회하는 모든 일들은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감정을 다스리려면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맞이할 때 감정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상황을 내 손에 넣고 관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곧장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응이 아닌 생각. 그것을 우리는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녁에 의자를 사지 마라. 어느 것이든 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배고플 때 장 보지 마라.
무엇이든 맛있게 느껴질 것이다. 힘들 때 아무나 만나지 마라. 누구에게든 기대고 싶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을 생각하고 관찰하려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즉흥적이고 위험한 감정적 선택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본질을 파악하는 순간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걱정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걱정을 객관화시킨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괴로움을 앞에 두고서 회피하거나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괴로움 자체를 내 입장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괴로움과 나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생기면서 괴로움 자체를 감정이 아닌 하나의 물건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해결해야 할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나 찾아온 괴로움을 어떻게 다룰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판단하며 자신이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제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처한 일을 계속해서 피하려고 하거나 고통받으면 괴로운 상황은 결코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대부분의 걱정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시작됩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그만인 조그마한 걱정이 신경을 쓸수록 점점 더 불어나 커지고 깊이 빠져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조그마한 걱정도 그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높은 장벽을 마주한 것 같을 뿐더러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과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불안감에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했던 걱정에 파묻혀 걷잡을 수 없이 걱정이 커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져 보는 건 어떨까요? 걱정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걱정의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걱정을 대해보는 것입니다. 걱정 안에 들어가 걱정을 대한다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에서 벗어나 제3자의 입장에서 걱정을 바라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걱정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걸 금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많은 일들이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니었다고 후를 털어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해 가을에는 벚꽃이 피었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라는 이야기에 좀처럼 공감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속도는 언제 찾아오는지, 있기는 한 건지, 있다면 왜 나에게만 유독 느리게 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속도로 걸어가라는 사람들을 보고서 느꼈던 것은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를 이미 찾았으니 그런 여유로운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지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부정과 불안의 칼날은 언제나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고 그 칼은 세상을 타인을 스치고 결국 나를 찔러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 사무실 앞 보도블록 사이로 피어난 잡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너도 참 애쓴다 하는 마음으로 스쳐 지나갔고 하루 또 하루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봄의 문턱으로 가는 길엔 겨울이 자주 심수를 부리곤 합니다. 그해 겨울은 심수를 심하게 부렸던 터라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잡초는 비를 피할 길이 없었고 고스란히 쏟아지는 비를 맞았습니다. 그 모양이 마치 눈물을 흘리는 것만 같아 그게 안쓰러워 유독 그 잡초가 눈에 밟히더군요. 당시 봄이 올 무렵이어서 그런지 뉴스엔 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중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인 벚꽃과 관련된 뉴스 기사가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보고 꽤나 의아했습니다. 봄을 대표하는 벚꽃이 봄이 한참 지난 9, 10월에도 가끔 만개를 한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죠. 명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학자들이 추측한 가장 유력한 이유는 벚꽃이 헷갈려서 그랬다라는 거였습니다. 웃음이 나왔고 벚꽃이 조금 귀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벚꽃은 도대체 왜 헷갈렸을까요?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니 그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가을 벚꽃이 피어나는 현상은 주로 태풍이 연달아 일어났던 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통 봄에 피어나는 벚꽃은 뜨거운 햇살과 태풍을 지나고 매섭도록 차가운 바람과 얼어붙을 만큼 추운 계절을 보냈을 때쯤 따뜻한 햇살이 느껴지면 그때가 되어서야 필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개화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잦은 해에는 여름 태풍의 매서움을 겨울바람으로 착각하고 가을 햇살을 봄 햇살의 따스함이라고 판단해 개화를 한다는 것이었죠. 벚꽃은 주변에 벚꽃이 핀다고 해서 덩달아 피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천만 번의 흔들림을 견디고 버텨냈으니 따스한 햇살이 비춘 것이라 스스로 판단하여 그제야 피어난 것이죠. 저는 잡초와 벚꽃을 보며 다시금 나만의 속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무서움, 불안함, 두려움, 아픔, 어떤 잡초든 벚꽃이든 사람이든 외부 환경에 의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국 흔들림 역시 끝은 나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때는 분명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불안감은 스스로 느낀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늦어서, 다른 사람만큼 못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은 데와 같이 모든 중심과 초점이 타인에게 가 있으니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잡초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나 여기 있다고 뽐내거나 티내지 않고 어디서든 꿋꿋하게 자라났습니다. 아무리 뽑히고 밟히고 흔들리고 맞아도 제 속도로. 어느 누가 가을에 핀 벚꽃이라고 해서 벚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가을에 핀 벚꽃이라고 해서 예쁘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벚꽃은 언제 피어도 벚꽃인 것처럼 내가 피어날 시기에 역시 나에게만 맞추면 되는 거였고 나는 흔들리고 아프고 불안해도 계속해서 나로 존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나만의 속도는 그런 거였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라는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했던, 마음이 여유롭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아니라 자꾸만 옆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옆을 보니 내가 느린 것만 같고 뒤처지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벚꽃처럼 잡초처럼 꿋꿋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타인이 아닌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잡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만의 속도는 분명 존재합니다. 평생 흔들리고 불안하고 아픈 상황들이 찾아올 테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간다면 그런 것 좀 별것 아닐 거라는 걸. 지금까지 필름에서 펴낸 김상연의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깊은 겨울 눈 덮인 산골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봄이면 마을 어귀에 작은 꽃씨를 심었지만 올해는 혹독한 겨울과 함께 찾아온 병환으로 인해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소녀는 노인을 대신해서 얼어붙은 땅 위에 조심스레 꽃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눈 속에서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자 소녀는 씨앗이 그대로 얼어버린 것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이 물러가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을 무렵 마을 언덕에 작은 싹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노인이 매년 심었던 꽃이었고 소년이 이어간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이를 본 노인은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봄은 언제나 오지만 우리가 먼저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단다. 희망을 심는다면 그 싹은 반드시 돋아날 거야.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